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호르몬이 무너지면 노화가 시작된다. 호르몬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젊음과 노화가 결정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주변에 보면 나이에 비해 유난히 젊어 보이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비싼 시술을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생기 있고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볼 때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하고 궁금해지는데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우리 몸속의 숨은 지배자 호르몬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국내 최고 호르몬 명의로 알려진 분이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철우 교수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입니다. 절판됐던 책인데요. 독자들의 요청으로 8년 만에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호르몬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노화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호르몬은 면역력을 지휘하고 만성질환을 막고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늘리는 마법 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중한 호르몬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 4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20대처럼 활기차고 누구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은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딱 4가지 생명의 호르몬만 제대로 관리하면 누구나 천천히 우아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저속노화의 비밀이 호르몬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을 조정하는 4가지 핵심 호르몬과 일상에서 아주 쉽게 호르몬을 깨우는 특급 비결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철우 교수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호르몬 건강 자가진단. 호르몬은 대개 20세부터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그저 나이 탓이거나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두 가지 문제가 계속 쌓이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니 호르몬이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아래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호르몬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지금 당장 호르몬을 관리해서 젊음과 건강을 되찾자.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땀이 비 오듯이 난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몸에 열이 위로 올라오는 증상인 상열감이 든다.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다른 뭔가가 먹고 싶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노화를 판단하는 진짜 주인공. 호르몬, 너는 누구냐? 천천히 나이 들고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키는데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르몬을 너무 어렵게 느껴서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호르몬이 정확히 무엇이며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호르몬은 그리스어 호르마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을 가진다. 다른 영양소들과 달리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물질로 호르몬이라는 말의 어원처럼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나고 기쁘고 설렐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밤이 되면 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과 같은 신체 내의 반응을 만들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는 게 호르몬이다. 현재까지 3천여 종의 호르몬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의학계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호르몬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도 꾸준히 호르몬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밝혀진 3천여 종의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몸속 이곳저곳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서 활동한다. 몸에는 무려 6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잘 쪼개져서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다. 세포들이 각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세포가 있는 신체의 각 부위, 장기들도 제 기능을 잘하고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세포들에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게 호르몬이다. 결국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이롭게 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호르몬이 해야 할 일을 문제없이 하면 그 신호를 받은 세포들도 제 기능을 잘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각 기관들도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호르몬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회복을 도와주며 아이는 성장하도록, 성인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호르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호르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호르몬의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호르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내분비내과를 찾는다. 내분비내과는 뇌하수체, 갑상샘, 췌장 등 몸속에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동시키는 기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이 말인즉 호르몬을 알려면 내분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호르몬을 왜 내분비 물질이라고 부를까? 예를 들어 눈물이나 땀은 각자의 관에서 분비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눈물이나 땀은 외분비 물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호르몬은 눈물이나 땀처럼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에서 혈액과 섞여서 흐르다가 그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 장기나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 몸 안으로 배출되므로 내분비 물질이라고 부른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주요 기관은 내분비샘이라고 한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내분비샘으로는 뇌 속의 뇌하수체, 목 앞쪽에 있는 갑상샘, 이자에는 이자샘, 콩파 뒤에 있는 부신, 남녀 생식기관인 정소와 난소 등이 있다. 이런 곳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 속에 섞여 온몸에 흐르다가 일부는 몸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세포에 직접 들어가 작용하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을 자극하여 그곳에서 연쇄적으로 호르몬을 또 분비하도록 만든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라는 복잡한 신호를 전달하는 일은 신경도 한다. 그런데 신경은 유선전화에 비유되어 바로 연결된 곳에만 신호를 보내는 반면 호르몬은 마치 광대역 와이파이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신호를 전달한다.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면 호르몬부터. 언제부턴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또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잔병치레가 늘었다면 모두 호르몬이 건강하지 않아서 제의를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르몬은 몸속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한다. 특히 젊음과 노화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마음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속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고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안에 섞여서 함께 순환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하지 않은 호르몬이 온몸을 순환한다고 상상해보자. 건강하지 않은 호르몬은 당연히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호르몬이 역할 수행을 잘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젊음과 건강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호르몬의 건강 상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동안 외모와 건강을 바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걸레로 방을 닦으면서 방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젊어지고 싶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 젊었을 때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부터 관리하자. 지금부터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건강한 호르몬이란 무엇이며 호르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저속 노화의 필수 4대 호르몬을 잡아라.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혈관 청소부 인슐린.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몸속의 혈관은 자동차 엔진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매일 세차를 깨끗이 하더라도 엔진 속부터 깨끗하게 관리해야 차가 오래도록 고장나지 않고 잘 굴러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만 열심히 갈고 닦아서는 소용이 없다. 몸속부터 잘 관리해야 고장나지 않는다. 즉,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몸속 혈관부터 관리해야 건강과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에 질 나쁜 오일을 계속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질 나쁜 오일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바로 망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나쁜 오일은 자동차 안에 있는 수많은 부속 장치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망가지게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병들고 있는 것이다. 혈관도 마찬가지다. 질 나쁜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자.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혈액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그 혈액이 전달해야 하는 에너지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건강하지 않은 혈액은 어떤 혈액일까? 대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혈액은 당이 많이 섞인 혈액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물은 당으로 변하고 그 당이 혈액 안에 들어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기와 세포에게 이동한다. 그런데 이때 혈액 속에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끈끈한 찌꺼기가 엉겨붙고 이 찌꺼기 때문에 혈관 속 여기저기에서 흐름이 막히거나 혈관벽에 상처가 난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기 위해서는 당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 혈액 속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른다. 몸의 노화는 혈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슐린과 혈관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다. 인슐린, 아디포넥틴 등의 호르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몸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과하게 분비될 경우 혈관을 지저분하게 하여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호르몬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상생하면서 지나치게 과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도 몸속에서 본래 가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 호르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특히 혈관 청소부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합병증이 오고 혈관이 급격하게 노화되고 망가진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혈관이고 혈관이 노화되면 몸 전체가 늙고 병들기 때문이다. 몸속 혈관의 길이를 모세혈관까지 다 이어서 합치면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길이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신체의 노화를 막고 싶다면 혈관의 노화부터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몸 전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혈관부터 젊고 건강하게. 인간이 늙고 병든다는 건 몸속 여러 장기들이 손상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장기가 손상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혈관이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몸속에서 섭취한 음식물이 당분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당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 수치를 상승시킨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이 당분을 몸속에 필요한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운전자 역할과 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당분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세포들은 당분을 받아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때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몸속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한 혈액이 된다.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쉽게 생긴다. 이 끈끈한 혈액 때문에 혈관이 자꾸 충격과 압력을 받아 안쪽 벽이 손상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탄력도 점점 떨어진다. 혈관이 약해지고 망가진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몸 전체가 젊음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혈관이 젊어야 몸이 젊어진다. 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발병이다. 당뇨병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누군가는 암보다도 무서운 게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당뇨병은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질환이다. 유난히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몸 전체에서 오기 때문이다. 사소하게는 원인 모를 가려움증과 무좀 같은 피부 간염부터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증, 상하지에 말초신경이 있는 부위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합병증, 심근경색과 뇌졸중, 협심증 같은 혈관 합병증 등 온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해서 결국 생명까지 위협하는 게 바로 당뇨병이다. 주름보다 혈관 노화부터 막아라. 몸속부터 안티에이징하기.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철마다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젊음과 건강의 진짜 열쇠인 호르몬 건강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하다. 신체의 젊음과 건강을 좌우하는 대표 호르몬인 인슐린만 잘 관리해도 각종 질병을 예방, 개선하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만 한 것이 없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평소에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인슐린의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 내장 지방을 줄이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인슐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혈당 문제를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 비만, 흡연 등 생활 습관에 있다.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습관 관리와 운동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초기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식이 조절로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체중을 2에서 3% 정도 줄이라고 권유한다. 인슐린 반응성을 좋아지게 만들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체지방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건이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초기 환자는 합병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지방은 심지어 마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몸이 날씬하건 통통하건 체지방량이 많다는 건 혈당이 높다는 것이다. 혈당이 높으면 특히 장기를 둘러싼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좋지 않다. 내장지방이 쌓이면 몸이 자체적으로 내장지방을 분해하려는 일을 하는데 이때 내장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유리지방산이 혈관으로 투입되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내장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래서 마른 당뇨병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다. 꼭 지켜야 할 식사 습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일단 식사량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 3끼 식사 시간도 일정한 간격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폭식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식사량과 간격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인슐린 분비를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도 실천해 볼 만하다.
거꾸로 식사법은 먹는 음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슐린 조절과 혈당 관리를 돕는 식사법으로 말 그대로 음식의 순서를 바꾸어서 먹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채소나 과일을 먹는 방식으로 식사를 해왔다. 그런데 거꾸로 식사법은 이 순서를 바꿔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순히 순서를 바꿔서 먹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식사 중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대사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얼굴과 몸을 20대로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 성인에게도 꼭 필요하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평생 분비되는데 한창 성장 중인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이 끝난 후의 성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의 여러 기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체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팔다리는 가는 반면 복부와 허리에는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 근육량은 줄어드는 대신 체지방량은 늘어난다. 젊었을 때 없던 뱃살이 나이 들면서 점점 나오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에서 만들어져 평생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든다. 분비량은 사춘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10년마다 14.4%씩 감소한다. 3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이 되고 60대에 이르면 20대의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성장 호르몬은 회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장기 못지않게 전생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늘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등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 복부 비만이 오기 쉬운데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높여준다. 또한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에너지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성장 호르몬을 통한 안티에이징. 밤 11시 숙면 플러스 30분간 운동. 성장 호르몬은 같은 연령대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많이 나는 호르몬이다. 젊었을 때는 분비량이 왕성해서 개인차가 심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분비량이 크게 달라진다.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잘 먹고 푹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며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자는 동안 분비되는데 그렇다고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이 가장 깊게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천천히 나이 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근육이 많아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온다.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므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서 자연히 뼈와 근육을 만들어내는 일도 몸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므로 근육량도 줄어든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두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정도로 몸속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다.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실시한다. 하체 근력과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되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코르티솔 호르몬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그 결과 노화를 재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하자. 만병을 이기는 비책. 면역 지킴이 멜라토닌.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잘 못 자는 것이다. 밤이 되어도 잠에 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몸이 숙면을 하지 못하니 만병이 시작된다. 밤에는 불을 꺼라. 불면증과 멜라토닌의 연결고리.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왜 잠을 못 잘까?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특히 중요한 핵심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호르몬이며 면역력을 높여서 만병을 예방하고 렙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체중 증가를 막으며 혈압의 자율 조절에도 관여한다. 나이가 들면 몸속 호르몬의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멜라토닌 호르몬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이다. 노년층의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다른 연령층보다 멜라토닌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지고 체력이 떨어져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 제대로 햇볕을 쬐는 일도 많지 않다. 이러면 자연스레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하루의 수면량이 줄어든다. 수면량이 줄어드니 멜라토닌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고 짧은 시간 자는 잠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니 또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멜라토닌도 수면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하루 중에서도 어두울 때 분비된다.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주변에 빛의 밝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뇌 속의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된다. 이처럼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잠을 못 자는 것이다. 밤이 되어도 자라는 메시지를 못 받아 몸이 숙면하지 못하니 여기서부터 만병이 시작된다. 불을 꺼야 잘 잘 수 있는 이유. 시간상 밤이 됐다고 해서 멜라토닌이 저절로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우리 몸은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비로소 잠에 들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게 이제 밤이 되었으니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한다. 만약 밤 12시에 침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어떨까? 몸속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빛이다. 빛은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위 피부를 뚫고 망막에 닿는데 망막에 빛이 닿으면 생체 시계는 몸에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면 뇌 속의 송가선도 대낮으로 인식해서 멜라토닌을 정상적으로 분비시키지 않는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니 뇌와 몸은 잠을 자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밤 12시라고 알고 있어도 몸은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해서 잘 준비를 안 하는 것이다. 침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면 오랜 시간 자도 다음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잠을 설치고,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외부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무너진다. 또 성장 호르몬처럼 수면 중에 분비되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결국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만병이 찾아온다. 멜라토닌은 인간의 수면을 지배하는 밤의 호르몬이자 만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호르몬이다. 개운하게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불을 끄고 깜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멜라토닌 교란의 주범들. 블루라이트는 잠을 쫓아낸다.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이 밤에 일하거나 활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빛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TV,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 블루라이트에 항상 노출되고 밤을 환하게 밝히는 도시의 불빛에 익숙해지고 밤낮이 구분되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현대인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가 교란된 채 수면 장애를 일상적으로 겪게 되었다.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 중년층,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는데 밤마다 인공 불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을 겪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어둠 속에 건강지킴이. 보약을 챙겨 먹듯 햇볕을 쬐어라. 그렇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만 쬐어도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낮에 햇볕을 쬐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비롯해 세로토닌도 활성화된다. 기분이 처지고 우울할수록 햇볕을 많이 쬐라는 이유도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할 때 가급적 실내보다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강과 면역의 가장 기본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만큼 큰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없다. 햇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세로토닌과도 관계가 있다. 세로토닌은 감정, 기분, 행동, 기억 등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의 솔기액에서 분비된다. 낮에 햇볕을 쬐면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뇌 전체로 보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송가선이 이것을 가져다가 멜라토닌으로 합성한다. 즉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오는 것이다. 시간 맞춰 약을 먹듯이 햇볕도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쬐일 필요가 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한낮을 피해서 하루 30분씩 걷기나 조깅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햇볕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집의 창문을 열어 실내 채광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까지 생성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사랑과 배려의 옥시토신 살리기. 매일 악수하고 포옹하라. 옥시토신은 피부에 닿는 감각신경의 자극을 통해 분비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 애무, 섹스는 옥시토신 분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녀와의 포옹이나 가족과의 친밀한 신체 접촉도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킨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눈을 마주치는 것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강력한 옥시토신 자극 효과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몸을 맞대고 끌어안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
반려동물의 사진을 바라볼 때 옥시토신 보상회로가 다른 동물의 사진을 볼 때보다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옥시토신을 흡입한 개들은 반려인을 쳐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주기적인 마사지도 좋다. 마사지를 받는 것도 옥시토신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병원 피부과 팀의 연구에 따르면 15분간 등 마사지를 받은 65명의 그룹은 단순 휴식을 취한 30명의 그룹에 비해 혈중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산화질소, 베타 엔드로핀의 수치는 감소했다. 몇 년 후 비슷하게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사지를 한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 요가, 춤, 등산, 낚시 등을 함께하는 것도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 이러한 활동은 인간의 행복이 사회적 성공이나 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만의 이명웅을 찾아라. 혹시 덕질을 하는가? 덕질이란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뜻한다. 이명웅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덕질을 하고 있는지.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드라마나 영화, 음악, 스포츠, 취미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덕질의 포인트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덕질은 옥시토신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덕질을 통해 얻는 무조건적인 애정과 몰입은 옥시토신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덕질은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현할 수 있어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인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머리가 희끗하신 어르신들이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채 응원봉을 들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응원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 말이다. 이보다 더 좋은 옥시토신 주사는 없다. 또한 덕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사회적 유대감도 강화된다. 이처럼 덕질은 여러모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년과 노년 시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다. 비타민은 부족함 없이.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다. 옥시토신은 옥시토신 유전자가 여러 번의 가수분해를 하면서 생성되는데 마지막 가수분해에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자궁, 고환, 안구, 부신, 태반, 흉선, 췌장 등 옥시토신이나 옥시토신 전구체가 발견되는 조직에서는 반드시 비타민 C도 발견된다. 비타민 D와 비타민 C는 옥시토신의 합성과 분비를 돕는다. 따라서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하루의 끝은 명상으로. 고된 하루 끝에 명상을 하면 옥시토신 관리에 좋다. 스트레스는 옥시토신 분비를 저하시키는데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상의 방법으로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내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보내는 명상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철우 교수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읽어드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호르몬이 얼마나 건강한가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